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남윤희 교수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일상생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방역체계와 함께 심리적 방역체계 구축도 중요하다는데요. 재난 스트레스에 대비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고자 오늘 집중토론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이제는 심리방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이종호 위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유재춘 센터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재난안전센터에서 이현숙 센터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장은진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네 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토론에 앞서서 먼저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릴 텐데요. 네, 의원님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이종호입니다. 그간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마음고생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모든 시민이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킬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유재춘 센터장님. 네,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맡고 있는 유재춘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이제 심리방역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관심이 좀 옮겨지는 것 같고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반갑고 좋은 얘기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현숙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대한적십자사에서 그동안은 오랫동안 재난이 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팬데믹으로 길어지면서 그럼 각 심리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더라.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고 또 전문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희의 앞으로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을 마련이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장은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장은진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제 제가 알기로 3번째 팬데믹인데요. 그만큼 이 코로나는 정말 인류의 역사상 저희 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또 신체적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저희 국민들에게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한국심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심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여기 같이 참여하게 되고 특히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함께 또 학문적으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네 분 모시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유재춘 센터장님, 사실 이 블루란 말에는 우울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울증과 같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근데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하긴 한데 실제로 요거는 좀 우울증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실제로 우울증이라고 하면 그 증상 자체가 좀 심하고 2주일 이상 지속이 되면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상태를 보일 때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환경과 또 이렇게 제한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상태를 일시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겠고요. 물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길어지고 심해지면서 좀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좀 더 중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방치하면 뭐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장 교수님. 네. 방금 유재춘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울 증상, 우울증하고는 다르지만, 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플러스 블루의 합성으로요, 이제 코로나 19와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인데, 아무래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편감을 통틀어서 저희가 코로나 블루라고 지칭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장 교수님,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네. 일반인들의 심리적 변화가 네. 궁금한데요. 네. 뭐 상담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상담이 증가하고 있거나 이런 추세에 네. 대해서 혹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그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희 한국심리학회에서 2020년 3월 9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발병된 초기부터 시작해서 최근 5월 16일까지 코로나 무료 심리 상담 현황을 집계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질병 그 본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제일 많은 게 이제 26.8%로 감염에 대한 불안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가 그냥 일반적인 불안, 꼭 감염은 아니더라도 이거하고 연관되는 전반적인 불안, 그게 16.8%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은 게 우울한 여러 가지 증상, 그게 10.6%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무래도 부정적인 시선, 네, 이런 그 코로나 감염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선이 8.8%였고요. 이제 가족 간의 갈등, 네, 아무래도 제한된 공간 안에 네.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 그게 5.6%,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5.0% 정도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26.4%의 또 비율이 뭐 불면이나 그리고 심리적인 불편감, 공허함, 그리고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불신감, 그리고 직장 문제, 또 기존의 어떤 공황장애나 이런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증상이 또 발생하는 거에 대한 걱정,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이런 심리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게 나타났군요. 네, 그 유재춘 센터장님,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시기도 하신데요. 병원에서 진료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실 텐데요. 네. 예, 실제로 이제 상담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의사로서 진료를 하면서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롭게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병원에 다니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불안감을 느끼면서 증상이 좀 심해졌다는 것을 호소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치료를 더 요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겼고요. 저희 센터와 관련해서 보면, 그래서 저희도 이제 24시간 그 상담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평소보다 지금 최근 이 3개월 정도 그 통계를 내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평소보다 50%나 상담 건수가 늘어나서 전체 상담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이런 경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센터장님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실제로 저희 센터는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센터다 보니까 재난을 경험한 그런 실제적인 어떤 치료를 받는 분들이 아니라 자가격리 되신 분들이 저희 센터로 연락을 좀 해주십니다. 네. 자가격리 계신 분들이 갇혀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감염이라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걸로 본인이 격리돼 있다는 거에 대한 그 개인적인 화도 좀 생기고, 그리고 나가지 못해서 답답한 것도 되게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들이 결국은 우울한 감정으로 연결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여기뿐만 아니라 해제될 때쯤 되신 분들은 혹시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나를 좀 이렇게 다르게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좀 있으셨는데 장기화되면서 자가격리된 분들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심리학회나 질본에서 자가격리도 방역이다라고 홍보를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누굴 탓할 게 아니라 함께 이겨나가야 될 문제다. 그리고 자가격리되신 분들이 또 나오시면서 그 다른 또 2차, 3차 자가격리되신 분들이나 또 감염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그분들의 좋은 경험이 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장 교수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생긴 뭐 부정적 감정 때문인지요. 이 최근 갈등 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실제 네.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데이터가 또 하나 더 있어서 네, 그거 좋습니다. 먼저 소개해 주시죠.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이 데이터 출처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나온 건데요. 네네. 그 초기에 그러니까 3월 17일에서 3월 30일까지 전국 그 19세에서 70세까지 1,01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지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을 한번 보면요. 불안해서 지금 봤을 때 서울특별시가 198명에서 평균이 5.49인데 대전은 이 당시에는 어쨌든 저희는 네, 다행으로 4.14가 평균이어서 네, 굉장히 좀 낮은 네, 네. 수치에 속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세종이 불안 지수가 6.17로 평균이 서울이나 뭐 강원도나 이쪽보다는 낮지만 네, 그래도 이제 수도권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아마 세종에서 확진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가 제일 전국 시도에서 제일 낮은 3.98로 해서 이게 불안의 어떤 그 저희 지역 내 분포는 좀 그렇다는 걸 참고로 한번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신체 질환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모든 게 마비되니까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또 학교도 폐쇄를 하고 직장도 폐쇄를 하고 이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가족 간의 좀 문제가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게 수면으로 드러나는 네. 현상이 좀 많고요.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 제한된 공간에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간 갈등에서는 뭐 고부 간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부부 간 갈등 뭐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자녀 양육하고 관련해서도 예, 제 주변에도 보니까 맞벌이 젊은 이렇게 그 엄마들이 굉장히 또 힘들어 하더라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과잉 이제 아이들한테 간섭을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또 가족 간의 갈등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고요. 제가 본 사례는 아니지만 이제 가정 폭력 같은 사례도 좀 네, 늘어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장 내 갈등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렇게 좀 확진을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뭐 심지어 이제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 갔다 왔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좀 혐오적인 걸로 인해서 네. 하고 특히 이제 주변에 관계가 좋았던 분들은 덜한데 평소에 좀 좋지 않았던 네 이제 그런 그 직장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더 거부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 역시 네, 지역 사회 내에서도 이제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어떤 지역에 가는 거에 대해서 또 그 지역이 많이 확진자가 많으니까 저희가 같이 이렇게 염려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꺼리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심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유재춘 센터장님.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가족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예, 사실 보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가족들이 여러 가지 외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집안에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 폭력이 증가했다라고 네. 하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 부분도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은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는 좀 줄었다는 보고가 오히려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과연 없어서 그렇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집안에 다 같이 있다 보니까 가정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좀 드러내놓고 신고하거나 이러는 것조차도 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이런 건수가 줄어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우리 가정들이 그만큼 좀 아직도 권위적이거나 내적으로 이 심리적인 문제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가족들이 좀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갈등이나 아주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어떤 좀 그거를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센터장님.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장시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다 보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신체적인 그런 우리 인체에서 나타나는 반응이겠는데, 우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를 좀 견뎌내는 힘을 오히려 좀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이제 도움을 주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으로 유지가 되면 이 신경 자극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그 신경 세포들이 좀 피곤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 손상을 입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이제 계속해서 과다하게 분비가 되다 보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 생기기도 하고 기능 저하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장기가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장은진 교수님. 사실 이 코로나 블루를 겪는데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건강에 대한 위협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 뭐 등등 있을 텐데, 하지만 뭐 지금은 뭐 괜찮아, 다 겪는 것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방치하면 뭐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해서 사실 일상적인 그 임상적으로 관심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수준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전문 의료진에게 이 치료를 맡겨야 할 기준이나 혹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 보면요, 사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간편 심리건강 자가진단 검사라는 그 배너가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저희가 탑재해서 간단한 우울, 불안, 자살 사고, 활력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실시해서 심리 건강 상태를 간단히 체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심리 건강 수준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검진은 이제 저희 그 한국인 기준으로 정확한 우울, 불안, 자살 선별을 위해서 이제 표준화돼서 만든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들어가서 저기 화면처럼 본인들이 근데 이제 다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궁금하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검사 결과 우울 검사나 불안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 증상이나 불안 증상이 없거나 가볍거나 중등도나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등도 이상일 경우, 그리고 자살 위험성 검사에서는 경도의 위험 이상일 때 저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또 심리 전문가와의 면담이나 전문기관의 방문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센터장님 말씀하시고 한 것처럼 코로나 블루가 다 우울증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가 증상을 조금 알고 싶다고 할 때는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시고 얼마든지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내가 이전하고 다르게 좀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또 사람을 좀 멀리하고 싶다거나 이런 게 결국은 그러한 걸로 인해서 어떤 그 일상생활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학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그 경우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반인이 이제 코로나 블루를 겪기도 하지만 좀 더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사실 이제 확진자, 그리고 자가격리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감염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좀 심적 고통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뭐 확진자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도 좀 받으실 수 있겠는데, 퇴원한 이후와 이제 자가격리자들이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으시고,
그래서 뭐 저희 센터에서 같은 경우는 그 심리 지원품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조금 이나마 조금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물품도 좀 전해드리고 네. 또 요청을 하시면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이제 코로나19 감염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있을 때가 가장 이제 심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고 그렇겠죠. 뭐 다들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코로나19로 이제 감염돼서 사망했다는 것은 다른 가족들도 감염자가 됐거나 혹은 또 그 위험이 있어서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망하신 분의 가족들이 그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더욱더 큰 어려움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대전 지역에서는 사실 그런 경우가 이제 많지 않아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그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에 준해서 자살 유가족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되던 프로그램에 준해서 여러 가지 상담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장 교수님 오늘 뭐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네, 혹시 제가- 소개해 주실 네. 내용 있으면 좀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세월호 이후에 국가에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걸 네.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에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확진자 정신건강 평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만 이제 크게 5가지 검사를 했었는데요. 그 PTSD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증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울에 대한 거, 네. 불안에 대한 거, 자살에 대한 거를 했더니만 확진자 정신건강 평가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자살에 대한 거는 거의 대부분은 정상이었지만 아주 소수는 4.7%는 좀 고도 정도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신체 증상하고 신체 증상이 이제 그 경도에서 중등도가 65.1%, 그리고 불안 증상이 62.8%로 나타나서 확진자들이 이러한 그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유가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애도는 누구에게든 가까운 사람의 상실은 굉장히 큰 건데, 네, 그렇죠.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뉴스나 TV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거기 갈 수가 없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런 그 애도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주로 이제 나누는 이렇게 매뉴얼에 있는데, 어쨌든 어떤 그 상실이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상실 과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특히 코로나로 인하면 제 생각은 이 치료 과정에서의 원망이라든지 치료 과정에서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런 갑작스런 죽음은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고인의 잘못도 아니고 가족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통 이제 그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살인사건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유가족들은 굉장히 죄책감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 가족에게 맞는 그 장례 절차를 좀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종교가 다양하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알아서 그 종교에 필요한 것들을 그 장례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줘서 도움을 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서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직접 할 수 없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정말 허용 가능하다면 그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서 병실을 방문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CCTV를 통해서 어떤 면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영상 통화 시스템을 한다거나 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좀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그 유가족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최대한 많이 표현하고 알려야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직접
면대면이 힘들면 가까운 이렇게 사람들하고 SNS를 통해서라도 자기의 힘든 감정을 같이 좀 나눈다든지 이런 거랑,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너무 이제 생리적인 반응이 오잖아요. 아까 그 스트레스 호르몬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잠도 잘 안 오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저희가 하는 게, 그러면 고인은 가족이, 그러니까 따님이 혹은 아드님이 어떻게 지내는 걸 바라실까요? 라고 질문을 또 저희가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은 고인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걸 바랄 거다라는 걸 이제 좀 인식시킴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이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어떤 자기에게 맞는 어떤 실행 방법을 또 알아서 하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유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좀 유념해서 예, 그 상담을 진행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주 많은 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이현숙 센터장님 혹시 덧붙여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센터는 그 행정안전부로부터 그 재난 심리회복 지원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팬데믹으로 이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난을 겪었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들을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정신적으로 우울하다든가 불안하다든가,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감정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걸 나누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 감정이 다 병인가 우울증인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지지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극복해낼 수 있는가. 그 중에서 저희 센터에서는 극복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지지하는 어떤 한 사람이 되면 지금처럼 그 극단적인 상황들도 좀 더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 판단을 해서 병원에 가기 전 단계에서 저희가 지지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감정적으로 조금 어렵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많이 불안한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에 대해서 주변에 얘기를 하는 게 참 좋지만 주변에 얘기하기조차도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센터를 통해서 한 번쯤 전화 상담도 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내 개인정보가 오픈되나라는 부담감 때문에 전화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카카오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재난 심리를 검색을 하시면 네. 접근이 수월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감정들이다라는 걸 많이 나누고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정호 의원님, 이 입원을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격리자들을 위한 뭐 생활 지원비 또 지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네, 입원하신 분이나 이제 격리자 되시는 분은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활 지원비는 이제 보건소에서 발부한 그 격리 치료 통지서나 입원 치료 통지서를 가지고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 2에 따른 유급 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활비 신청은 관할 주소지에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비 지원비 기준을 잠깐 살펴보면요. 네. 1인이 45만 4,900원, 그리고 2인이 77만 4,700원이고, 3인이 100만 2,400원, 네. 그리고 4인이 123만 원, 5인이 145만 7,500원을 이렇게 지금 받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 외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확진자 되신 분이나 이제 의사분들은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 전파 방지나 시민 건강을 위해서 입원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된 그날까지 치료나 조사, 진찰되게 되는 모든 그 비용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유재춘 센터장님, 이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질병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 방역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예, 그 코로나19의 경우에 지금까지 다른 질병들, 다른 유해 그 감염병에 비해서 전염력이 매우 높다는 특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은경 그 질병본부장도 굉장히 잔인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이제 했었었는데요.
이게 무차별적으로 이제 감염을 전염시켜서 그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피해를 주는 병이라는 거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이제 멀리 해야만 되는 이런 병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염력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그 어쨌든 물리적으로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해서 전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강하게 하다 보면 사람에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사회적인 욕구를 굉장히 억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블루 같은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많이 생기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심리적으로 동요되지 않고 잘 성공을 하려면 결국은 심리적인 방향이 잘 돼야만 거리두기도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질병에 대한 방역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염을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심리적인 방역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전염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심리 방역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네, 장 교수님. 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코로나는 신체 질환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재반에 걸쳐서 매우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기간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질병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 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이나 결과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라든지 그거에 대처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질병 방역뿐만 아니라 정말 심리 방역이 우리가 주어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더 적응적이고 현명하게 좀 살아갈지 그런 것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현숙 센터장님. 네, 코로나 블루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코로나19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장기화되면서 건강 염려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리 열이 나지 않는데도 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작은 증상에도 내가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나라는 불안증에 많이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런 그 불안 때문에 불면도 오게 되고, 그리고 기침하는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이 사람이 혹시 내게 감염시키지 않나, 이런 불안증을 참 많이 겪게 돼서 자꾸 사람들도 피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접촉은 최소화하되 그 소통은 최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게 심리 방역의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접촉을 최소화하고 최대의 소통을 하기 위한 개개인 간의 어떤 그 방법들, 전화 통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SNS를 활용을 한다던가, 그리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저희 기관 같은, 그리고 우리 대전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그런 센터를 한 번쯤은 들여다본다든가 심리학회도 한 번씩 들여다본다든가 한다면 훨씬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심리 방역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유재춘 센터장님. 우리가 그 코로나19 이전에도 뭐 신종플루나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 이 심리 방역이 더 강조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뭐 아까도 좀 언급이 된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다른 병들에 비해서 이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특성이 전염력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병을 좀 앓게 된 사람의 아주 주변의 일부 사람들만 이제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 나에게 이런 것들이 올지 모른다. 뭐 3차, 4차까지 이게 전염이 이게 전파되는 걸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우리나라 문제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안 생기더라도 외국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문제겠고,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아까 장은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주어서 기존에 좀 취약했던 그런 계층들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좀 더 진행되다 보면 뭐 그 질병 그 자체로 인한 것보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울한
또 극단적인 어떤 자살의 위험 이런 것들까지 생길 수 있어서 더 이번에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현숙 센터장님. 네, 이게 장기화되면서 스트레스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개인적인 노력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네. 필요한 것 같고요. 계속 그 질본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손 씻기, 그리고 코와 입 손대지 않기, 마스크 쓰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그게 일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상들이 조금 더 그 감염을 좀 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닫혀 있는 공간보다는 좀 더 열려 있는 공간에 접촉점이 적은 곳에 나가서 걷는다던가 신체 활동 좀 할 수 있다면 훨씬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런 각자의 노력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장 교수님.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나 불안에 노출될 때, 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심리 방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정부기관,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우리 지자체의 해당 직역이라든지 혹은 또 전문가로부터 우선 감염병하고 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막 굉장히 많은, 저부터도 평소하고 다르게 이렇게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사실은 잘못된 정보도 많고 또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와 정확한 지식을 얻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 저희가 불안하고 특히 이런 감염병하고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통제감의 이슈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 상태는 어떤지를 갖다가 계속 모니터링함으로써 통제감을 얻는 것만으로도 불안이나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또 적당한 정도의 운동하기, 그다음에 명상하기, 그다음에 복식 호흡하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복식 호흡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트라우마 반응이 같은 경우도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되는 거를 이렇게 줄여져서 안정화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거랑 그다음에 또 자기 하루를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는 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네, 그리고 또 좋은 영화를 본다든지,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연구 결과 같은 것도 보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본인의 그런 개인적인 특성도 중요하지만 사회 지지적인 자원,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지가 되고 의미 있는 타인하고 연결감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자기 환경, 자기 상황에 맞게 이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언론 노출은 제한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이전에 병원에서 임상심리학사로 일할 때 보면 불안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거에 더더욱 이제 더 과잉 이렇게 자극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더 과잉 각성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차단하고 이런 것도 적당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네. 네, 유재천 센터장님, 그 외에 참고할 만한 지침이 혹시 있을까요? 네. 예,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와 공동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한 마음건강 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일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대처하세요라는 것이 첫 번째인데, 사실 여러 가지 생활도 달라지고 또 약간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족도 그렇고 이웃과도 좀 더 그런 서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연계해서 세 번째로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정에 책임감을 갖습니다라는 것인데, 이번 이태원 사태에서도 봤던 것처럼
본인이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너무 이제 간과했다든지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에 어떤 또 불안 요소를 주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좀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 이제 감염병 대응 의료진과 업무 종사자들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 다섯 번째로 지역사회 공동체의 화합에 앞장서 주세요. 이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또 서로를 비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고, 여섯 번째로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좀 더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로 몸과 마음을 잘 살피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체적인 감염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도 자기가 코로나 블루 혹은 뭐 우울증 이런 것들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걸 혼자만 싸고 갖고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다 같이 좀 건강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현숙 센터장님, 방금 전에 장 교수님께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네, 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사실 요새 개인 방송이 많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럴 네. 때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 그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인 방송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네. 개인 방송에 갑자기 코로나 관련 그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 엄청난 양의 정보가 사실은 그 개인 방송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개인이 만드는 데는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극적으로 그리고 그 실질적인 어떤 정보보다는 과장된 정보를 많이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그 과장된 정보를 계속 접하게 되면 사실 심리적인 외상을 또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본인 스스로가 하루에 30분, 1시간 이렇게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고요. 주무시기 전에 휴대폰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하시는데 자제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정보는 공식적인 방송이나 채널, 국가 채널, 정부 채널을 통해서 받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지나치게 조심해서 공포감을 너무 가지시기보다는 건강에 대해서 염려는 하고 조심은 하되 너무 무심하지 않게, 이게 좀 스탠스를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내 수준이 과한지 과하지 않은지를 한번 객관해서 들여다보고 그런 노력들을 하신다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장 교수님.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요즘 집에서 하는 취미 활동이나 뭐 그 운동, 놀이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유쾌한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기도 네. 하고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코로나 블루 대응에 도움이 될까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같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또 생활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사회 활동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 공간을 포함해서 비대면 활동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서로 지지하고 지지받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코로나 블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상황은 변했고 또 이에 대한 새로운 적응 방법을 저희가 또 고민을 해야 하고 또 이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했지만 황금 연휴 막바지에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변의 이웃을 돌아봐야겠는데요. 이웃센터장님, 이 코로나 블루에 더 취약한 계층이 있을까요? 위험군, 취약한 위험군. 네. 기존에 이제 그 좀 약한 위치에 있던 분들이 결국은 이 코로나 사태에도 약자가 되겠는데 경제적으로나 또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자였던 분들이 여기서도 이제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우선 그 신체적 약자인 특히 장애인, 중증 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혼자 생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누군가 와서 좀 도와줘야 되고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부터
이 중증 장애인에 대한 도우미 분들도 이분들을 방문하는 데 좀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서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잘 조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생존의 그 위협을 느끼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그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감염의 위험을 좀 줄이면서도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고, 경제적인 약자인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리두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제 어떤 일상생활들을 좀 줄이고 접촉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 경제적 약자분들은 활동을 안 하면 수입이 안 생기고, 이게 굉장히 하루 벌어 하루 살고 하던 이런 경우에 수입이 없어지면 정말 당장 이제 그 생존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실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감염에 대한 위험성도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참 어려움이 생기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하고 더 우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한 좀 배려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나왔고 초기에 좀 느끼셨겠지만 이 질병, 이 감염 사태에서 가장 먼저 그 질병이 확산되고 이렇게 희생됐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정신병원에 혹은 또 요양원에 이 질병이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크게 병을 앓고 또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지금 우리나라의 사망자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정신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이 감염되고 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렇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를 좀 배려를 해야 되겠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치명률이 높다고 되어 있는 노인층이나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있는 가정, 이런 경우들이 또 위험한 군이겠으니까 그런 분들을 각자에게 맞게끔 어떻게 우리가 잘 좀 도와줄 수 있는 것가를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 위험군에 대한 대응 잘 마련되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런 상황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는 이제 뭐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뭐 우리 각계각층에서 서로 각자 지금까지 조심했듯이 그렇게 꾸준한 그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이태원 그 클럽에서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그 확진이 전염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생각한 것만큼은 확산이 안 된 거라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 그런 것들은 우리 이제 국민 모두 시민들의 개개인의 그런 그 생활 방역이 어느 정도 몸에 잘 배서 잘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우리 이제 시에서도 대응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뭐 정부의 대응 지침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잘 그 따라 할 수 있도록 생활 방역을 좀 이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또 저희 그 의회에서도 그러한 이제 취약한 시설이나 이런 뭐 대상 이런 것을 좀 세세히 찾아서 지속적인 그 방역 소득하고 그 방역 물품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제대로 잘 지원이 돼서 되고 있는지 하여튼 꼼꼼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장 교수님 덧붙여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코로나19에서도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더 힘든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영어, 중국어, 네, 그리고 태국어 등 다양한 버전으로 마음 건강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유아 아동을 위한 심리 방역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건 이제 국제기구에서 이야기가 돼서 원래는 세계 10개국인데 이제 한국어까지 됐으니까 11개국어로 되는데요. 원래는 My Hero is You라고 하는 걸 이제 한국판으로 만들었는데 내 영웅은 너야라고 해서요. 한 여자아이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방법을 세상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리오라는 용과 모험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양한 인종의 인물이 등장해서 나라와 인종을 초월한 동화여서요. 아마 유아하고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격리 생활을 하는 동안 과거 공황장애를 앓으신 분들이 또다시 이제 그 약을 찾거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우울장애 병력이 있던 분들이 좀 자살 사고가 들거나 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라고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관심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너무 의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네. 애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런 방역 그 의료 현장에서 일하시는 보건의료인은 물론이고 관련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지쳐 있고 소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공 인력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어떤 심리 서비스 이런 것들도 매우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심리 방역의 중요성을 말씀 나누고 있는데 유재춘 센터장님, 혹시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심리 방역에 대한 체계를 잘 갖춘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가장 큰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으면서 그런 논란이나 그런 필요들이 있었지만 세월호 사건 때 사실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많은 가족들, 친구들이 이제 심리적인 후유증으로 힘들어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현장에서부터 그 적극적인 심리 지원이 제공이 됐고 그래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어져서 그 안산 온마음 센터가 생겼고 또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설립되는 등 그런 계기가 돼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현재까지도 그런 심리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초기부터 일부 전문가들이 헌신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걸로 출발을 했는데 물론 지금 되고는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것으로 점점점 발전을 더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현숙 센터장님. 네. 네, 사실은 그 세월호나 여러 가지 그 재난 현장에 적십자사가 늘 함께하면서 실제로 그 심리 전문가나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오시기 전에 그 적십자 봉사원들이 심리적 지지를 하면서 이분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그 재난을 겪으면 재난 이후에 경험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세월호나 그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의 의인이라고 했던 분도 자살 충동으로 지금도 극복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구 지하철 사고에서도 결국은 마지막에 자살까지 가신 그런 분이 계시는데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극복을 못하시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십자사에서는 국립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어떤 자료나 공식적인 그런 자료에 대해서 저희 그 봉사원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요. 무엇보다 그 심리적 응급처치는 의료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심리적인 외상이 있는 분들에게 심리적 응급처치에 대한 그걸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리적 응급처치에서 제일 중요한 전문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주 단순한 게 있거든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 누군가 내 곁에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도 있고 그리고 그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도 좋은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특히 심리적 외상을 겪는 사람들에게 곁에 있어주고 내가 함께 있다라는 걸 직접 전달하지 못한 문자로라도 전화로라도 한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그런 방역을 할 수 있는 객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과 감염에 대한 공포는 사회의 혐오와 배제의 감정도 자라게 하는데요. 이 혐오는 우발적인 감정이 아닌 사회적이고 집단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유재춘 센터장님. 네.
뭐 다들 이제 그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혐오는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더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중국인처럼 보이는 동양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폭언이나 폭행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실제 이런 것들을 좀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질병과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어떤 혐오라든지 이런 반감 같은 것들은 근거도 없고 실제로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태원 그 클럽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또 일부 성소수자들 대상으로 한 혐오 감정이 일어나려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 역시도 사태 해결이나 전염병 극복을 위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측면이 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그중에 누가 먼저 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서 구분하지 말고 하나의 공동체로 다 같이 우리가 이거를 함께 이겨낸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혐오를 극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정 교수님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있으면. 제가 아까 그 질문에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있었는데요. 사실은 네네. 제가 이제 그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네, 그래서 대전 범죄 피해자 그 지원센터에서 수탁하는 대전 스마일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네. 그거는 범죄 피해 트라우마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서처럼 워낙 많은 트라우마가 우리한테 일어나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다 PTSD라고 하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이제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들이 오시면 심리 교육을 잘 시켜서 처음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어떤 현상이다라는 것만 잘 이렇게 교육을 시켜줘도 많이 회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그 세월호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제는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에서 함께 이제 그 국민들을 위한 여러 아주 체계적인 심리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아까 혐오 이야기 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어느 한쪽으로 돌리고 싶은 거는 좀 자연스러운 어떤 그 반응에서 기인하는 거로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정보에 대한 교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꾸준한 어떤 교육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저희 다 알다시피 어떤 지역주의라든지 분열적인 것은 전혀 대처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갖다가 네, 오히려 이제 배제하고 정말 이 재난 관리에 있어서는 함께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집중토론, 지금 이 시간 코로나19 재확산, 이제는 심리방역이란 주제로 토론 나누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는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방역 강화에는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중요하다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재난 정신건강 시스템에는 무엇이 있을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재천 센터장님. 예. 네, 그 기존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상담과 지원을 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4시간 상담 전화를 비롯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300개 정도 비교적 고르게 설치가 되어 있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구에 하나씩 5개의 이제 기초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1개의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그 심리 지원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이현숙 센터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제 또 재난 정신건강 시스템으로서는 별도로 또 적십자사가 중심이 된 지자체별 이제 또 체계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런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그 재난 정신건강 시스템에 앞서서 사실은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안전망을 저는 먼저 좀 강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재난 현장에 가보면
그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재난을 당해서 이제 그 위기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우선 따뜻한 담요라도 덮어주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면서 그다음에 물 한 잔 그리고 따뜻한 음식 이런 걸 제공하는 게 그 재난 지원에서의 가장 기본이고 그게 심리 지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질병과 관련해서도 신체적으로 일단 안전하다고 느끼고 뭔가 따뜻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심리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신체적인 지원을 안전망으로서 우리가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의원님, 현재 지역민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실제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이제 코로나19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지금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그 환자 격리 치료비 또 있는데요. 지원비가 우리 대전시 5개 보건소를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해 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경제 지원 활동이나 복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전시청 콜센터 국번호지 120번이나 우리 대전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회복 지원 등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 어려움의 도움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의 마음의 건강이라는 상담 전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1577-0199번을 누르시면 24시간 365일 동안 거기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센터장님, 그 외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미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아까도 우리가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만들어서 자료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는 걸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현숙 센터장님. 네. 네, 실제로 재난이 났을 때 여러 채널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건 재난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십자사에서는 우리 공식적인 채널인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재난 구호품도 나가고 안내지도 개별적으로 나가기보다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시면 가장 좋은 건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자치센터로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장 교수님도 한 말씀. 네. 그 확진자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비확진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이제 질병본부하고 같이 저희 한국심리학회 심리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070-5067-2619, 070-5067-2819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코로나 심리 상담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일반 국민들은 누구나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그 3월부터 7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고요. 심리 상담자는 저 같은 심리 전문가인 교수급들이 봉사로 재능 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유재춘 센터장님, 앞서 취약계층과 그 위험군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강조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심리 지원은 결국은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사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장은진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렇게 이제 찾아가서 실제로 서비스들을 제공하실 수 해야 되는 이 사례 관리자들에게 정신 건강에 대한 사전 어떤 교육 또 이런 확인 이런 것들을 좀 잘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찾아가다 보면 사례 관리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전염이 또 확산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확인도 잘 하는 게 필요하고 이 사례 관리자들이 심리 방역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정확한 정보와 또 준비를 갖춰서 찾아감으로 해서 이런 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부는 함께를 강조합니다. 재정 투입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적 신뢰 마련일 텐데요. 이를 위한 방안을 좀 네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회적 신뢰는 일상생활을 이제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 사회적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바람직한 사회적 신뢰를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가 충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는지,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정부뿐이 아니라 우리 대전시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대전시의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해서 지역화폐 온통대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를 좀 계획보다 앞당겨서 네. 출시를 할 그런 그 다양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노력들은 우리 행정기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서비스 기관,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유재춘 센터장님. 네. 결국 이제 함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건데, 우선 먼저 좀 앞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방역을 하면서 그 질병본부가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들이 이제 칭찬도 받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사실 많은 분들이 더 수고했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의료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 이 방역에서 가장 그 해외에서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가격리된 분들한테 배달되는 그 지원금, 지원 물품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공무원분들과 관련된 분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셨다는 것인데, 그런 분들의 수고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결국 방역은 각자, 국민 모두가 각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최종적인 책임자가 되는 것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셔서, 뭐 말씀들 많이 나눴지만 거리두기,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착용하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해주실 때에 함께 이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현숙 센터장님.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포탈을 보니까 네. 그 오늘 BBC에서 나온 것 중에 저희 그 이태원의 사태를 보면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한국이 굉장히 빨리 극복했더라. 거기에 제일 큰 방점을 둔 게 시민의식이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지금 그 유재춘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여러 채널이 아닌, 다양한 채널이 아니라 공적인 채널,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 그런 공적인 채널이 지금 너무도 잘 안내도 하고 있고 지원도 잘 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믿고 잘 따라가신다면 아마 훨씬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장은진 교수님. 이제 재난 위기에는 아무래도 컨트롤 타워의 어떤 일사불란한 움직임이나, 그리고 자료와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정부와 시민과의 상시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최적의 어떤 그런 재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단순히 수급자나 피해자로만 보지 말고 필요한 욕구를 충분히 확인하고 또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정말 이 시점에서 어떤 이러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그리고 받는 대상자, 그리고 각자 우리 한 명의 시민, 그리고 정부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정우 의원님.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 복지환경위원회에 속해 있으시면서, 네. 또한 대전시 의회 감염병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데요.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텐데요.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과 지역 경제에 커다란 이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27일 임시회에서 우리 시의 차원에서 그 감염병 특별대책위원회를 7분에서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우리 감염병 대책위원회에서는 그 앞으로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서 빠른 그 종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원회를 좀 만들려고 하고요. 또 추진 체계를 보면 그 여러 채널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채널로 일원화해서 또 지금뿐이 아니라 지금 뭐 5년, 6년 단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감염병 예방 및 그런 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투입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상황이 매우 지금 심각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일선 이제 의료나 방역 현장에 고충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절대적으로 좀 기울이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우리 본청과 긴밀히 그 협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또 경제 분야 지원에 대해서 신속한 예산 지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경제 비상 시국이라는 그런 인식 하에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역할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호 의원님. 네, 우리 저희 의회에서도 향후 그 감염병 예방 및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월 27일 임시회에서 7명 위원으로 감염병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모든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근본 코로나19 경험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혹시라도 다가올 감염병 관리 대책 등에서 적극 모색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동안 애써준 우리 일선 의료 방역 현장의 고충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시민들과 합심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겠고요. 시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유재춘 센터장님. 네, 그 코로나19의 방역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응원하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장기전이 될 것 같은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 내용 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현숙 센터장님. 네,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언제 어떻게 과연 가능이나 할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좀 제기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지 아니면 저희가 함께 곁에 있어주면서 극복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장한진 교수님. 네. 코로나는 정말 전염력도 강하고 치료제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또 전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 양상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매우 주는 그런 감염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이런 집중 토론을 하는 것처럼 심리 방역을 저희가 잘한다면 저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심리 방역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네 분 모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은 나 혼자만 느끼는 불안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느끼는 불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사회적 관심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집중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